자,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토지, 우리가 얘기한 건물, 뭐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앞에 보신 이 그림에 보신 건물처럼 자, 이 건물을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얘기한 건물로 대체를 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금융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물 짓기 전에 완공되기 전까지 우리는 은행에서 땅 담보를 해서 뭐 돈을 땡겨와서 이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건물 짓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 비용이 매번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나라의 회계 처리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자 비용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본화 대상에 되는 금융 비용 처리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런 느낌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 이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형 자산은 이제 샀을 때 금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 자, 내가 싸게 주고 건물을 사거나 뭐 여러 가지 유형 자산의 물건을 사면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뺀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취득세와 우리 등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 난 땅하고 건물을 갖고 있다. 내 이름 앞으로 땅이 있고 토지가 있다 또는 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재산세입니다. 일종의 보유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자동차세, 자동차 갖고 있으면 세금 내잖아요. 그죠? 자동차세를. 이런 거는 이제 보유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나 이런 식으로. 건설 중인 자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공되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로 이렇게 대체가 되신다는 거. 신축 건물을 공사 완공이 되셔가지고 5억 원짜리 중도금 옛날에 준 거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외한 거 완공됐을 때 돈 줘야 되니까 현금 나갈 거고 건설 중인 자산을 이렇게 없애는 걸로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형별로 취득원가에 구입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자, 국공채는 이제 내가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게 국공채입니다. 매입 가격에서 공정가치에 대한 차익이 생겨요. 자,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요것들 차익은 자, 이걸 뭘로 처리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이 강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예제처럼 차량 운반구 우리가 얘기하는 1,000원에 사셨고요. 구입하신 게 공채 500원이에요. 액면 금액이 공정가치가 300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처리하고 그러면 현금 1,500원 나갑니다. 자, 이 차값하고 공채 금액을 현금으로 주셨으니까 공정가치는 이제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 일단 공정가치를 기록을 하니까 차량 운반구는 1,000원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얘기죠. 얘와 얘와의 차이가 생기죠. 공채 액면과 공정가치 시장에 흐르는 가격대가 200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만큼을 우리는 어디에다 포함해라? 내 취득원가에 가산해라.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가 된다? 1,200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괄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괄 구입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샀을 때요. 건물값도 모르고 토지값도 모를 때 자, 우린 시장 가치로 안분한다는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1급 정도는. 자, 그래서 건물 6억이고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이 4억이에요. 내가 이 건물의 값을 모른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부에 적을 때 토지 건물을 각각 금액을 취득원가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억은 나갈 거고 자 토지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 내놓은 가격이 얼마냐면 토지값이 4억이고 자 공정가치 전체 10억이니까 이 물건 사신 논리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거고 10억에 대한 4억분을 얹으면 자 우리가 얘기한 이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건물값도 마찬가지시고요. 10억에 대한 논리에 곱하기 다시 10억분의 6억 건물 얹으시면 요게 이제 금액이 나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건물 6억, 그래서 시장 가치, 공정 가치를 안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괄 구입이 또 있는데요. 일괄 취득이에요. 자, 근데 취득을 했는데 아까는 금방 본 거는 건물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하냐면 같이 샀는데 내가 건물이 볼품이 없다. 막 귀신 나올 것 같다. 도저히 무너지기 직전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건물은 부셔야 됩니다. 자, 그 부실 때 논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그럼 철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철거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유형자산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없어지는 금액에 그럼 토지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값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건물이나 매입값에 자, 철거 비용은 우리가 더한다. 폐기물은 거기에 나오는 고철값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 매각 대금은 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 값이 나오시는 거죠.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하고 철거 비용이 들어가면 자, 토지 철거비를 포함합니다. 여기다가 건물은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현금 5억 나오고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얘는 이제 매각 형태로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파는 논리로. 그래서 건물이 나갈 거고요. 자,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차변에 갖다 소멸시켜 주시는 거고 현금 1억 나가실 거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 철거비는 자, 6억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1억까지 포함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7억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단기에 비용 처리해라. 자, 우리 여러분 회계의 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빼든지 더해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물 출자란 주식으로 발행하신 거예요. 내가 뭐 토지를 산다든지 자동차를 샀는데 우리 회사 주식으로 준 겁니다. 자, 그럼 토지 5억이고 상대방은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회사는 자본금이 늘 거고요. 이 공정가치하고 여기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공짜로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 공짜로 받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구성하시는 거고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산 수중이익이고 얘에 대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 얘도 공정가치고요. 현물 출자했을 때도 자산의 가격은 건설 중인 자산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비용이 들어가면 자본화 대상 요건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형자산의 교환이에요. 동종자산의 교환이라는 건 같은 자산을 바꾸는 게 동종자산의 교환이시고요. 이종자산의 교환이라는 건 우리가 전혀 다른 자산을 바꿨을 때 자, 그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같은 자산은 제발 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에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거기에 새로운 차하고 차를 바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바꿨을 때는 차에 들어오는 신차 값은 뭐합니까? 내가 준 구차 값의 취득원가,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차하고 차를 바꿨으니까 차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없어진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자산의 교환은 분명히 합니다. 왜? 전혀 다른 자산을 교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차 주고 건물 받은 거니까 차를 타는 즐거움은 없어졌겠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은 내가 제공한 자산이에요. 이 차량 운반구에 쉽게 얘기하면 공정가치로 이 건물의 취득원가를 인식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내가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거예요. 정부 출연금, 뭐 국고 보조금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니까 상환 청구 의무가 없는 거는 그냥 가시는 거고요. 상환 청구 의무가 있으면 우리는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상환 청구 의무 없으면 보통 예금 1억, 자, 얘는 국고 보조금 1억, 자, 얘는 보통 예금에서의 차감 계정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기계 장치를 사셨어요. 기계장치 1억이시고 보통예금 1억 나가시는데 요 국고보조금을 보통예금에 차감한도를 썼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다시 국고보조금 하나 생기신 거예요. 얘 어디에다가 뭘 샀냐고 물어보면 난 기계장치 샀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거예요 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차감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2개 나오셔요. 이럴 때는 취득 후에 지출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자, 내가 사고 나서 이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자본적 지출은 우리 자산 처리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우리 비용 처리한다고 보십니다. 자, 얘 지출 비용이 내용연수 연장이거나 생산력 증대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이제 엘리베이터 난방 장치 설치하고 피난시설 개량 확장 증설하시게 되면 얘는 거의 해당되는 자산에다가 플러스를 하시면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능률 위주의 지출, 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건물에 뭐 도색, 페인트 칠한다든지, 파손된 유리를 교환한다든지, 유리창에 유리를 교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 처리하신다. 요 문구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유형자산을 취득 후에 오류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하게 되면 얘는 최소 뭐가 됩니까? 자산을 과소 계상하시게 된 거고 비용은 과대 계상되시는 거고요. 자, 이익과 자본은 같이 가는 거죠.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 논리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할 걸 자산 처리하게 되면 자산은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으신 거고 비용은 과소 계상이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익은 우리가 과대 계상되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치 감소하면 요건 이제 희생의 대가잖아요. 이 자동차를 회사에 있는 자동차가 그 자동차를 운반하면서 뭔가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해서 내가 이익을 창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 창출한 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쓰게 된 거니까 그래서 배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는 최소한 봐야 되겠다. 취득원가와 우리가 얘기하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필히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돼서 이게 감가상각비 3요소가 되신다라는 거. 취득 원가는 자산의 취득 시점의 가격들을 얘기합니다. 공정가치로 했니? 너 돈 줄 때 얼마 주고 샀니? 이 얘기고요. 내용연수라는 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몇 년간 사용할 거야. 5년간, 10년간, 20년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내용연수고요. 자, 끝나는 시점의 예상 처분 가격. 우리가 얘기한 자동차를 다 썼어요. 그럼 어디 폐차시키죠? 그럼 폐차값이 얼마 나오냐? 이 얘기예요. 고물값이 얼마 나오냐? 고철값이 얼마 나오냐?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감가상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보편적으로 한 이 정도의 4개 정도를 아셔야 돼요. 자,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건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률법은 가속상각의 개념이어가지고 기계장치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아집니다. 점점점 줄어드는 게 우리 가속상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2개 빼고 곱하기 정률이 되시는 뭐 정률로 내올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오실 때 이론에 정률이 이미 계산돼서 나와요. 그거 계산 금액이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으신 문제고요. 연수합계법이라는 건 매년 증가가 됩니다. 내용연수의 전체 합의 역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5년이면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15가 됩니다. 합계. 첫 해년도에 15분의 5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연도에 15분의 4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연수 역순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량은 비례의 가치 감소한다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래프를 나타내 이렇게 올라갔다가 생산량이 줄은 점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가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정 생산량에서 단기 생산량을 나눈 걸 얘기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잔존가액이 잔존가치 있으면 반드시 빼시는 거고요. 감가상각비 크기를 보시면 자, 우리가 크기가 제일 큰 게 정률법이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정액법 이렇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회계 처리 방법은 우리 제조부와 판매비 관리비인 본사인 경우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2개 똑같습니다. 자,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기록을 하시는 거고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이렇게 건물이 10억이 있으면 감가상각 2개 1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요걸 빼고 난 나머지가
부억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순장부가액, 장부가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감 계정이라는 거 이렇게 뺀다는 얘기. 외부에 알릴 때, 보여줄 때, 공시할 때는 이렇게 빼고 나머지 금액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는 뭐 폐기할 수도 있고, 자, 얘 처분 금액의 장부가액을 뺀 나머지가 처분손익이 되시는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또는 뭐 보험금 수령할 수도 있고요. 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재해손실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보험금 수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팔았습니다. 더 많을 경우에 자, 건물이 나갑니다. 10억짜리가. 감가상각이 필요 없겠죠. 자,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 감가상각이 장부에 남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대변에 있던 거니까 차변에 갖다 없애시는 거고요. 그럼 현금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시는 거죠. 자, 반대 논리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그럴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10억의 기계장치가 있는데 감가상각된 건 3억이고 자, 돈 받은 건 6억이에요. 자, 일단은 1억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우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그럼 7억이죠. 7억에 대한 대금은 6억 받았으니까 7억짜리 6억 받아왔으니까 그걸 빼면 1억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고요. 물리적 실체 없으시고 경제적 효익이 생겨야죠. 당연히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크게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식별 가능하셔야 되고요. 통제 가능성이 있으셔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줘야지만 우리가 회계적으로 무형자산이라고 봅니다. 무형자산은 취득원가 샀을 때 똑같습니다. 유형자산처럼 무형자산도 부대비용 있으면 더 하시는 거고요. 뭐 값을 깎았다든지 이러면 할인했으면 빼주는 거고 취득세나 취득록세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뭐 우리 종류들 되게 많습니다. 자, 영업권, 산업재산권이라는 건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앙권을 더해서 우리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게 산업재산권이라고 잘 적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도 그냥 특허권이면 특허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인수합병이에요. 자, 이 합병했을 때 논리입니다. 뭐 요새 근간에 뭐 여기 항공사들 지금 뭐 굉장히 머리 아프다고 대한항공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순자산 가치보다 크게 비싸게 주고 사면 우리가 영업권입니다. 자, 외부 구입에 대한 영업권만 인정하시는 거고요. 합병 대가죠, 얘가. 순공정 가치보다 더 많이 줬을 때는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제자산이랑 자산을 다 합친 금액이에요. 제부채는 부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친 거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본, 내 돈, 합병 대가는 이런 회사를 내가 샀다 이거죠. 100억 주고. 그럼 이 회사의 자산은 내 거. 자, 그 회사의 부채도 내가 갚아주고 대금을 1억 주고 100억 줬으면 죄송합니다. 그럼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권. 이게 영업권이라. 산업재산권은 아까 얘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현기능권, 뭐 디자인권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뭐 이분이 이제 에디슨이라는 분인데요. 뭐 하루를 이렇게 사셨대요. 재미있게 놀이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놀이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신제품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개발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게 보편화된 단어지 이게 꼭 상용화됐다라고 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하고자 할 때 상용화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건화 돼가지고 우리 시중에 나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소비자가 거기까지가 이제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판매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개발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연구 단계와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연구 단계는 초기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연구비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자, 자산을 인식을 이제 개발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완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완제품이 된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테스트 단계다 뭐 이럴 때 들어간 비용은 우리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사실은. 연구비와 충족 못했을 때 자산 충족 인식 요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품이 상용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상태까지가 된 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비가 되신. 그 전사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경상개발비인데 이걸 두 개 합쳐서 우리 경상연구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흔히 얘기하는 자, 이 두 개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외부로부터 구입되는 거고 우리 뭐 프로그램 사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얼마예요? 뭐 이런 거 사고 내부 구입도 이제 개발비가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자 그래서 개발비 자산 처리하는 프랜차이즈는 아시죠? 자 우리 상호명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저작권 우리가 얘기한 문화적 지식재산권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무형자산을 취득 후에 지출은 자산인식 요건을 갖추면 자산 처리하시는 거고요. 이걸 인식 못하면 우리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신다는 거고.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쪽 부분이죠. 무형자산 상각이다. 자, 잔존가치는 일단 있으면 빼주는데,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건. 잔존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내용유수 과연 몇 년간 해줄 거냐.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맨날 20년을 넘는다 이런 문제 나와요. 문구에 이런 문제는 그건 틀린 거예요.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하시는 거고요. 자, 상각 방법은 정할 수 없을 때요. 합리적인 방법을 아까 배운 유형자산에서 우리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정액법입니다. 시험 문제는 맨날 정률법으로 한다. 그거 오답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뭘로 한다? 정액법을 사용한다. 자, 비용 처리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제조원가 500번대, 뭐, 그 외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800번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감가상각합니다. 얘도 무형자산도. 상각했을 때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어요. 자, 우리 둘 다 사용하면, 자, 그 중에 직접법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형자산 누계액을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간접법이라는 거 우리 아까 배운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직접법은 바로 빼기 때문에 얼마가 없어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없어진 금액만큼을 요만큼을 감가상각해서 무형자산을 없앴습니다라고 주석으로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기타 비유동 자산에는 우리 보증금 하나 정도만 체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임차 보증금. 내가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요 기간 동안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이 건물주 같은 경우 그 돈 받아다가 이제 우리는 어디다 뭐 사용하든지 하겠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준 사람 입장은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뭐 여기 있는 영업 보증금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수표나 어음이 묻어나면 우리 부도음과 수표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장기성 매출 채권은 만기가 1년 이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장기 미수금은 뭐 비품이나 건물 이런 걸 팔았는데 돈을 1년 이후에 받겠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장기 미수금이에요. 우리 뭐 부도음과 수표 정도 임차 보증금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는 이제 보시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옳은 거 찾으시라고 했어요. 옳은 거. 보유하고 있는 보유 목적 상관없이 모두 유형 자산을 분류한다? 아니죠. 우리 재고 자산도 있고 투자도 있고 유형도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유형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취득 후의 자산 모두 비용 처리하나? 아니죠. 확장 뭐 증축 건물했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 처리하죠. 해당 자산에 플러스하는 거 이게 틀린 거고요. 모든 유형 자산을 감가상각한다? 아닙니다. 토지나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으시라고 해서 잘못된 거. 자, 최초의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산정하시고요. 운송비, 설치비 다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사용 중인 건물 신축하기 위해 철거비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에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아닙니다. 철거비는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단계 비용 처리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국공채 불가피하게 매입했죠? 내가 차 사면 이거 사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현재 가치와 매입 가격이 차이 나면 내 차값에 포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이 잘못된 거니까 정답입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 상각 기점으로 본다. 상각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40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 이내 초과할 수 없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한다. 무형자산을 직접법 차감 표시하고 직접법과 취득원가 무형자산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의 간접법 모두 허용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바르지 않는 틀린 걸 찾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